도쿄가 2조 엔을 쏟아부어도 실패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고. 일본 최고의 도시 설계자가 서울에서 받은 충격이 도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긴급 속보입니다. 45년간 효율의 신화를 만들어온 다카하시 켄지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갔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 한국이 정답을 찾았다. 콘크리트로 모든 하천을 덮어버린 도쿄. GDP 3위 경제대국의 수도에서 아이들은 진짜 물고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 서울 한복판에선 백로가 사냥을 하고 시민들은 맨발로 물에 발을 담급니다. 우리가 양보하면 물고기가 산다는 한국 5살 아이의 말이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50년 전 일본이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시절. 도대체 무엇이 뒤바뀐 걸까요? 지금부터 다카하시가 서울에서 목격한 5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카하시 켄지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 도시계획국에서 45년째 일하고 있죠. 올해로 68세, 6개월 후면 정년퇴직입니다. 저는 도쿄를 설계한 사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도쿄의 하천을 모두 콘크리트로 덮은 장본인이죠. 1979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 지금까지 도쿄의 크고 작은 하천 87개를 복개했습니다. 스미다강, 칸다강, 메구로강. 한때는 물고기가 헤엄치던 곳들이 이제는 도로와 주차장이 되었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진심으로요. 일본이 아시아 최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던 시절, 저는 그 최전선에 있었거든요. 하천을 덮으면 교통체증이 해결됐고, 홍수 피해가 사라졌고, 도시 효율성이 극대화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견학을 왔죠. 도쿄의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요즘 이상한 보고서들이 제 책상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어린이 자연체험 지수 OECD 37개국 중 37위. 도시 열섬 현상 심각도 세계 2위. 시민 행복도 조사에서 선진국 최하위. 더 충격적인 건 제 손자 이야기였어요. 8살 타로가 며칠 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물고기는 마트에만 있는 거죠? 진짜 물고기는 바다에만 사는 거죠? 강에도 물고기가 산다고 하니까 아이가 믿지 않더군요. 도쿄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에게 하천의 물고기는 상상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실장님, 마지막 해외 시찰지를 정하셨습니까? 은퇴 전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죠.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울 청계천 시찰 계획서. 비서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이요? 싱가포르나 코펜하겐이 아니고요? 선진 환경도시들을 제치고 왜 한국인지 의아했겠죠. 사실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청계천 복원이 성공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대부분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홍보용이거든요. 하지만 첨부된 최근 사진들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백로가 물고기를 잡는 사진. 시민들이 맨발로 물에 발을 담그는 사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2조 엔을 투자해도 못한 일을 서울이 했다고요? 20년 전 청계천 복원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복개된 하천을 되살린다니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효율성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퇴행이라고 비웃었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도쿄의 아이들은 물고기를 모르고 서울의 아이들은 백로와 함께 자란다고 합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정말 효율이 모든 것의 답일까요? 45년간 제가 믿어온 신념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7일 아침,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통역 가이드 김미소 씨가 마중을 나왔더군요. 30대 초반의 밝은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청계천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가는 내내 저는 창밖을 보며 서울을 관찰했습니다. 고층 빌딩, 복잡한 도로, 빽빽한 건물들. 도쿄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죠.
역시 도시는 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근처에서 차가 멈춰 섰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물소리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물 흐르는 소리라니. 저는 급하게 차에서 내렸죠.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폭 20m가량의 하천이 도로 아래를 흐르고 있었어요. 물이 맑았습니다. 바닥에 자갈이 보일 정도로요. 양옆으로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물가에 하얀 새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백로였죠. 도심 한복판에 야생 백로라니. 저는 순간 연출인 줄 알았어요. 외국 손님을 위한 쇼 같은 거 말이죠. 그때 백로가 움직였습니다. 긴 목을 순식간에 물속에 집어넣더니 은빛 물고기를 낚아챘어요. 진짜였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사냥하는 야생 백로. 제가 45년간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조깅하는 시민들 모두가 백로를 보면서도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매일 보는 일상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지나갔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걷고 있었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흥분해서 소리쳤죠. 할아버지, 물고기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야지. 물고기가 놀라면 안 되잖아. 저는 그 순간 멈춰 섰습니다. 5살 아이가 도심의 물고기를 당연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 그들을 배려하고 있었어요. 제 손자 타로는 물고기가 마트에만 있는 줄 아는데 이곳 아이들은 물고기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김미소 씨가 물었어요. 놀라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쿄에서 2조 엔을 투자해도 실패한 일이에요. 스미다강 정화 사업은 10년째 진행 중인데 아직도 BOD 8.5mgl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1mgl이라고요? 서울시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겠죠? 제가 물었습니다. 김미소 씨는 웃으며 답했어요. 3,900억 원 정도였어요. 일본 엔으로 환산하면 450억 엔쯤 되려나요? 450억 엔. 도쿄가 매년 하천 관리에 쓰는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분명 뭔가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청계천 관리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성동구 청계천로에 위치한 건물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화려한 외관도 최첨단 시설도 없었죠. 그저 평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관리소장 박준호 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죠. 그는 20년간 청계천을 지켜온 산증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소장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20년간의 수질 변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05년 복원 직후 BOD 5.2mgl에서 시작해 현재 2.1mgl까지 꾸준히 개선된 모습이었죠. 어떤 정화 시스템을 사용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도쿄는 최신 화학 정화 시설에 연간 800억 엔을 투자하는데도 이런 수치는 불가능하거든요. 박 소장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한강 물을 끌어와서 자연 정화시키는 게 전부입니다. 수초와 자갈, 모래가 필터 역할을 하죠. 화학약품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연 정화만으로요? 그럼 관리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규직 15명, 비정규직 20명 정도예요. 박 소장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35명. 도쿄 스미다강 관리 인력은 280명인데요. 저는 계산이 안 맞았습니다. 인력도 적고 예산도 적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비결이 뭡니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박 소장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시나요?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대규모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쿄에서도 매주 스미다강 청소에 100명씩 동원되는데 쓰레기는 계속 나옵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디나 같지 않습니까? 박 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걱정했어요. 하지만 시민들이 스스로 지켜주셨습니다. 청계천을 자기 집 정원처럼 여기시더라고요. 그때 직원 한 명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피라미 개체수 조사 결과입니다. 1km 구간에 평균 320마리 확인됐습니다. 320마리. 저는 숫자를 되뇌었어요. 도쿄 스미다강에는 물고기가 거의 없습니다. 가끔 잉어 몇 마리가 목격될 뿐이죠. 그것도 인공 방류한 것들이고요. 물고기는 어떻게 늘어난 겁니까? 방류를 많이 하셨나요? 박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기에 약간 방류했지만 대부분은 자연 번식입니다. 한강에서 거슬러 올라온 개체들이 정착해서 번식한 거예요. 환경만 좋으면 생명은 스스로 길을 찾더라고요.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예산 450억엔, 도쿄의 2%. 관리 인력 35명, 도쿄의 12%. 화학약품 제로. 그런데 수질은 4배 좋고 물고기는 100배 많다. 이건 숫자가 아니라 마법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저는 혼자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물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도시의 소음이 줄어들면서 자연의 소리가 살아났습니다. 청계천 다리에 서서 물을 내려다보는데 갑자기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1965년, 제가 10살 때의 도쿄 말입니다. 그때 스미다강은 살아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토요일마다 낚시를 갔죠. 붕어, 잉어, 가끔은 은어도 잡았어요. 여름이면 친구들과 강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물이 차고 깨끗했죠. 엄마는 늘 조심하라고 잔소리했지만 우리에겐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1970년대 들어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일본이 고도 성장을 시작하면서 효율이 최고의 가치가 됐죠. 하천은 공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복개해서 도로를 만들면 교통체증이 해결된다고 했고요. 1979년 제가 국토교통성에 입사했을 때 첫 프로젝트가 칸다강 복개 사업이었습니다. 선배들은 자랑스럽게 말했죠. 우리가 일본의 미래를 만든다고. 하천을 덮고 도로를 만드는 게 진보라고. 저도 믿었습니다. 아니, 신념이 됐죠. 효율적인 도시, 빠른 도시, 생산적인 도시. 그게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청계천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도로를 없애고 하천을 되살렸어요. 효율을 포기하고 자연을 선택했죠. 한 청년이 물가에 앉아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커플들이 맨발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었고요. 아이들이 물고기를 구경하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0년 전 청계천이 복원될 때 반대가 심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청년이 웃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반대하셨어요. 청계천 근처에서 가게를 하셨거든요. 고가도로가 없어지면 장사가 안 될 거라고 걱정하셨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랑스러워 하세요. 손님들이 청계천 구경하러 더 많이 온대요.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양보했더니 물고기가 돌아왔다고. 양보.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쿄는 45년간 양보를 몰랐어요. 오직 차지하고 개발하고 정복했죠. 자연에게 양보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불편하지 않나요? 도로가 줄어서 교통체증도 심해졌을 텐데.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불편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편안함을 알게 됐어요. 물소리를 들으며 출근하는 편안함, 점심시간에 물고기를 보는 편안함.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쿄는 모든 불편을 제거하려 했지만 결국 진짜 편안함도 함께 잃어버렸으니까요. 셋째 날 오전, 저는 청계천과 이어지는 한강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죠. 초등학교 환경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물가에 모아놓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20명쯤 되는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듣고 있었죠. 여러분, 청계천의 물고기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한강이요. 아이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맞아요. 한강에서 올라온 거예요. 물길이 연결되면 생명도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청계천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거죠.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일본은 왜 하천을 다 덮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제 45년 인생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일본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 시대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빠르게 발전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한 거고요. 그럼 우리가 더 똑똑한 거예요?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웃었어요. 똑똑한 게 아니라 다른 가치를 선택한 거예요. 일본은 속도를 선택했고 우리는 공존을 선택했죠. 뭐가 더 좋다고 할 순 없어요. 다만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는 거죠. 쉬는 시간이 되자 저는 선생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온 도시계획자입니다. 아이들에게 일본을 비판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당황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비판이 아니라 비교예요. 아이들이 다양한 선택이 있다는 걸 배우는 거죠. 그래도 효율성을 무시하는 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효율만 추구하는 것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어르신은 도쿄의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쿄 어린이 행복도 조사 결과가 떠올랐거든요. OECD 최하위. 자연 체험 기회 제로에 가까운 수치. 선생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물고기와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요. 조금 불편해도 함께 살 수 있다는 걸 배우죠. 그게 미래를 위한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죠. 아저씨는 일본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일본에도 청계천 같은 곳이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죠. 아니요, 없어요. 일본은 하천을 모두 덮어버렸거든요.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요?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도시의 물고기가 사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반면 도쿄의 아이들에겐 상상도 못할 일이죠. 같은 21세기를 사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새벽 5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어 호텔을 나섰습니다. 청계천은 새벽에도 고요한 물소리를 내고 있었죠. 가로등 불빛이 물결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상류 쪽으로 걷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거든요. 다카하시상. 돌아보니 정말 야마다였습니다. 10년 전 도쿄도청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였죠. 촉망받는 도시 설계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내고 사라졌었어요. 야마다. 정말 자네인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야마다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저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여기서 조깅을 합니다.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지만 어색함보다는 그리움이 앞섰죠. 왜 도쿄를 떠났나? 자네는 차세대 에이스였잖아. 내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야마다가 물속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세요? 피라미들이에요. 제 딸이 저 물고기들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큰 놈은 대장이고
작은 놈은 막내래요. 그게 도쿄를 떠난 이유인가? 물고기 때문에? 야마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선배님, 제 딸이 어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빠, 물고기들이 행복해 보여.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자 타로는 물고기를 본 적도 없는데. 선배님, 도쿄에서 40년을 더 일해도 제 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도쿄에서 태어났다면 평생 들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효율성은 어떻게 하나? 도시는 효율적이어야 하지 않나? 야마다가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선배님, 효율이 전부일까요? 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도시예요. 하지만 가장 행복한 도시인가요? 그 말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민 행복도 조사 결과가 떠올랐거든요. 선진국 최하위, 자살률은 최상위. 야마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도 10년 전엔 선배님처럼 생각했어요. 효율이 정답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효율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게 뭔가? 공존이요. 자연과 공존하고, 이웃과 공존하고, 미래 세대와 공존하는 거요. 서울 사람들은 그걸 선택했어요. 청계천이 그 증거고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청계천이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죠.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야마다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도쿄도 바꿀 수 있어요.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서울이 해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45년간 쌓아온 콘크리트 도시를 바꿀 수 있을까요? 다섯째 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도쿄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제목은 이미 정해놨어요. 청계천 시찰 보고서 마이너스 기술적 분석. 하지만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도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서울이 특별한 기술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도쿄가 훨씬 앞선 정화시설과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쿄도지사였어요. 다카하시상, 서울은 어떻습니까? 청계천도 결국 보여주기용 아닙니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시 행정이겠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청계천의 불빛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산책하고 있었죠. 밤 10시가 넘었는데도요. 지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뭡니까? 도쿄 아이들 중에 몇 명이나 진짜 물고기를 봤을까요? 강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말입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제 손자는 8살인데 물고기는 마트에만 있는 줄 압니다. 수족관 물고기도 가짜처럼 느낀대요. 진짜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도쿄는 세계 3위 경제 도시입니다. 물고기 따위. 지사님,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사는 제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45년간 충성했던 부하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요. 저는 작성하던 보고서를 모두 지웠습니다. 그리고 백지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마이너스 도쿄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45년간 나는 효율이 정답이라고 믿었다. 하천을 덮고 콘크리트를 쌓고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서울에서 깨달았다. 우리는 빠르게 갔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이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5일 동안 본 것, 느낀 것, 깨달은 것들이 쏟아져 나왔죠. 한국은 GDP로 우리를 앞서지 않았다. 기술로 우리를 앞서지도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우리를 앞섰다. 도시의 생명력으로 우리를 앞섰다. 미래를 보는 안목으로 우리를 앞섰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2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기술 분석은 단 한 줄도 없었죠. 대신 철학이 있었고, 성찰이 있었고, 제안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쿄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선택할 수 있다. 효율이냐, 공존이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시를 물려줄 것인가? 그 선택의 시간이 왔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도쿄로 발송했습니다. 45년 인생을 뒤집는 보고서였죠. 아마 많은 비난을 받을 겁니다. 늙은이가 감상적이 됐다고, 한국에 놀아났다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처음으로 진실을 말한 기분이었으니까요. 한 달 후, 도쿄로 돌아온 저는 국토교통성 대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언론은 연일 보도했고 찬반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미쳤군. 은퇴를 앞둔 노인이 감상적이 된 거야. 동료들의 비난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일부는 달랐습니다. 다카하시 상의 말이 맞아. 우리 아이도 도쿄엔 자연이 없다고 불평해.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공감의 목소리가 나왔죠. 은퇴식 날이 왔습니다. 2025년 3월 31일. 45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어요. 대회의실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동료들, 후배들, 그리고 예상외로 시민단체 사람들도 왔더군요. 저는 연단에 올라 마지막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45년간 도쿄를 콘크리트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87개의 하천을 덮었고 수천 킬로미터의 도로를 만들었죠. 그것이 진보라고 믿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진실을 봤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효율적인 도시가 아니라 죽은 도시였어요. 아이들이 물고기를 모르는 도시,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 도시, 계절을 느낄 수 없는 도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모든 게 개발됐는데 어떻게 되돌립니까? 저는 작은 유리병을 꺼냈어요. 청계천에서 가져온 물이었죠. 이 물 속엔 25종의 물고기가 삽니다. 서울 한복판에서요. 20년 전 서울 사람들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그것을 되돌리는 데 쓰겠습니다. 스미다강을 되살리는 시민 모임을 만들 겁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퍼져나갔죠. 모두가 박수를 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소수에서 시작하니까요. 스미다강 보건 시민 모임 대표로 활동하고 있죠. 회원이 5만 명을 넘어섰어요. 드디어 첫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스미다강 일부 구간 2km의 복개를 철거하기로 도쿄도가 결정한 거예요. 시민 모금으로 시작된 작은 프로젝트였지만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스미다강 복원 예정지에 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철거 작업이 한창이에요. 50년 만에 햇빛을 보게 될 강바닥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할아버지, 언제쯤 물고기가 올까요? 한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시민 모임이 운영하는 어린이 생태교실에 참가한 아이였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줄 알면 반드시 와요. 서울 아이들이 그랬거든. 우리가 양보하면 물고기가 산다고. 멀리서 야마다가 가족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3개월 전 도쿄로 돌아와 복원 프로젝트에 합류했죠. 그의 딸이 뛰어와 제게 말했어요. 다카하시 할아버지, 저 한국에서 키우던 물고기 이름 지어줄게요. 여기 물고기들한테도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름을 지어주면 물고기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야마다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배님,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시작했으니 언젠간 되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50년이 걸려도 좋아. 100년이 걸려도 괜찮아.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야. 방향을 바꾸는 거지. 2025년 10월, 저는
서울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도시의 미래는 효율이 아니라 공존에 있다는 걸. 빠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함에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힘은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마음에 있다는 걸. 언젠가 도쿄의 아이들도 말할 겁니다. 물고기가 행복해 보여. 그날이 오면 제 45년의 잘못이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겠죠. 그것이 제가 서울 청계천에서 배운 진짜 도시의 미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